그 가축분뇨법 있잖아요. 그 축분 탭이 많이들 사용하시죠.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은 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법 내에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서 통합양분관리 제도를 이 가축분뇨법의 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에 있는 양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녹조의 원인이 되고 어쩌고 그래서. 근데 화학 비료는 안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 친환경 농업인이 주로 쓰고 있는 이 퇴비, 가축분뇨, 예, 그거에 대해서만 그 관리를, 그러니까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 관행 농가들, 화학 비료를 쓰는 관행 농가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친환경 농가만 잘못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미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발표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갈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들을 굉장히 악마적으로 또 그러니까 호도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그것의 우려점 무엇이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환경부 TF와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윤형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대학교 윤영만입니다. 분량이 좀 많긴 한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어디 가서 봤더니 세계 식량 농업기구 UNFAO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연구를 해요. 왜 하냐고 했더니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 그럼 왜 아프리카 식량 문제를 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합니까? 거기는 비료가 없어가지고 친환경 유기농업 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볼 때 한 큰 섹터인 아프리카 이 분야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하면 식품 안전 또 환경 보존 측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친농연 우리 회장님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아마 인터넷에 인고갈, 인비료, 인고갈 치면은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2050년이 되면 인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될 예정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환경 보존하자, 식품 안전하자 해서 친환경 농업을 막 해왔는데, 나중에는 뿌릴 비료가 없어가지고 인고갈이 이루어진 비료 엄청 비싸지겠죠. 비료가 없어서 친환경 농업밖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업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2050년, 2060년, 2100년 우리 후속 세대까지 간다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가장 중심 기술은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살리는 중심, 그게 이제 관행 농업으로 거의 자리에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지역 단위 양분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분관리 제도를 환경부가 원래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사전에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잘 거치지 않고 제도를 그냥 뻥 띄운 다음에 나중에 반발이나 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덮고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많이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형태가 오기도 하고요. 그럼 좀 화가 좀 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친농연 우리 회장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가 가지고 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의견과 또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던 내용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및 현황을 보시면 글씨가 많이 깨지네 이게. 글씨가 깨졌네요. 이게 그 우리나라 OECD 농업환경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제일 이게 빨갛게 박스 쳐놓은 곳이. 그 OECD 농업환경 지표는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농경지에 비료 성분을 투입하게 되면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고 수계나 대기로 유출되는 양분량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양분 수지가. 바로 농업활동에서 대기 및 수계로 유출되는 양분이 1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이제 이런 지표를 우리가 좀 줄여야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양분관리 제도가 하나의 그 양분관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제도와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식량 계획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뭐 친환경 집적지구 육성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농업 분야 탄소 배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이런 부분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양분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푸드 플랜 자체가 일종의 양분 관리 내용을 좀 연결성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은 그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인데요. 이 전략 내용에 보면 2030년까지 거의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질소 비료 저감, 농경지 투입 분유량 저감, 그리고 이런 에너지 이용. 전체 한 500만 톤을 감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이 숫자로 보시면 가축 분뇨 이용이나 농경지 양분 투입 저감 약 160만 톤, 26만 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료와 관련된, 가축 분야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건 2019년 해서 20년에 그 농특위에서 나온 자료인데 농특위에서는 지역자원 기반의 경치순환농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냅니다. 내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은 토양 양분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양분관리 제도 이거 보니까 경치순환농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그 물환경 관리 관련해가지고 2016년에 그 환경부에서 내온 10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양분관리 제도가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고 재미있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좀 빨리빨리 하자고 있는데 우리 그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적용해서 감소되는 양분을 총량 삭감으로 인정하는 안도 사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안인데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안성 살고 있는데 안성의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수질의 배출의 총량이 저감되면 그 저감만큼 안성시가 공장을 짓거나 오뚜기 공장을 짓거나 추가적인 배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물 환경 관리에서도 양분 관리 제도가 관련이 있고요. 가축 분뇨 퇴액비 관리 강화.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인들이 많이 반대하고 했었는데 퇴액비 부수도 관리 잘못하고 하면은 이제 그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내고 있고요. 또 경기 지역 저희 친환경 농업학원 경기 지역은 악취 민원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 발생이나 퇴비 부습도 관리 이 부분도 양분 관리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녹조 대책에 그 양분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은 지역에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있고 지역에 양분이 공급되는 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분 공급량이 더 많아요. 많으면은 우리가 양분 공급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작물 생산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가축분뇨 고체연료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적인 양분의 유출 통로를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양분 관리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의 또 보면은 녹조 관리에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가지고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양분 투입 현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축산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왜 양분관리 제도를 가축분뇨법에서 하냐? 이게 지금 주요 사안인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 사항인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국에는 이렇게 사육두수를 직접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려면 일정의 농경지를 해야지만 가축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외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조금 틀린 게 우리나라는 축산농가 따로 경정농가 따로 그래서 축산과 경정이 분리돼서 이렇게 전업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밀농사도 짓고 옥수농사도 짓고 축산과 경정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는 그 축산농가가 경정을 같이 하니까 너 똥 뿌릴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너 가축 키우지 마. 이게 좀 가능해지는데 우리는 축산농가 따로 경정농가가 따로 있으니까 축산농가한테 그런 강제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사육두수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양분 규제를 사실 외국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건 이제 네덜란드 상황인데 이건 가축 분뇨 배출권.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분뇨를 배출하려면 일정 쿼터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돼지 가금류 같은 경우는 일종 사육권을 해가지고 사육권을 사야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또 가축분뇨 은행제도에서 가축분뇨를 유통할 때 은행에 이 전체 유통량을 등록해가지고 지역의 또 순환, 다른 타지 순환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내의 다양한 정책 사례와 외국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은 양분관리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앞에 넣었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양분관리 제도는 일정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진행이 돼야 될 그러한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량 계약이라든지 탄소 중립과도 관련이 있고 다양한 가축 분뇨, 수질 환경 또 이런 다양한 외국은 또 사육두수 규제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관리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걸 좀 제 사견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 경과인데 양분관리 제도가 언제부터 추진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4년부터 됐어요. 2004년에 이제 농식품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용 종합 대책을 세웁니다. 여기서 그 이후에 쭉 이제 용역 수기 다양하게 수립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참여한 건 이제 2016년에 17년에 했던 용역이랑 최근에 했던 이 용역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들어가가지고 환경부랑 무지하게 싸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규제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지원 중심으로 해야지 규제가 가면 안 된다. 하고 싸우고 있고 마지막에 제가 참여하고 한 것도 싸우지만 말고 들어가서 한번 내 손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최대한 한번 농업 쪽으로 한번 끌고 와 봤는데 이 처음에 2004년에 양분관리 제도는 양분총량제라고 해서 딱 언급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가축분뇨 사용 밀도가 높으니까 그 지역을 양분총량제로 해가지고 사용 밀도를 좀 완화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양분관리 제도 도입이 처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분관리 제도를 통해서 가축 사용 밀도를 줄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최후수단은 가축 사육두수 규제로 간다 하는 것이 이때 명시가 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양분관리 제도를 통해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규제의 성격을 자꾸 부서다 보니까 늦는데 아니다. 2004년도에 명시가 돼 있다. 양분관리 제도는 규제 중심이 아니고 이건 사용 밀도를 완화하려는 정책이고 그 이후에 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진행됐죠. 근데 가축분뇨에서 이렇게 처음에 관리 대책의 양분관리 제도가 쭉 진행이 됐는데 2005년, 2015년 여기에다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축산단체에서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가축분뇨만 양분이냐, 화학비료도 양분이다. 유기질 비료도 양분이다. 그렇게 해서 왜 가축분뇨 양분만 가지고 문제를 하면 양분관리 제도를 만들려면 화학비료, 유기질 비료 다 포함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이 커집니다. 이게 판이 커지니까 이 전체 제도 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참여해야 되고 화학비료뿐만이 아니라 무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 퇴액비 이게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가축분뇨 분야에서만 환경부가 먼저 양분관리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하자
하는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가축분유법에서 현재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우리나라 양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 뭔데 저희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옆에 보시면은 축산, 우리가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종에서 나온 사료를 가축에 먹이고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경종에 넣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축산의 경우 거의 돼지가 먹는 배합사료는 한 75% 수입합니다. 그러면은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는 뭐예요? 외국에서 수입된 질소인입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 형태가, 농업 환경이 있으면 이 안에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적정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냐. 두 번째, 경종은 그러면 뭐 축산을 나무랄 바가 없습니다. 경종은 여기 쓰고 있는 무기질 비료 전부 다 수입입니다. 예. 아까 말씀 인산질, 그럼에도 인산질 비료는 2050년 되면 거의 고갈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경축순환 농업하면 단순한 경종과 축산을 순환하는 이 경축순환 농업, 이것이 이 개념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가 외부로부터 무기질 비료 엄청 들어오죠, 수입사료 엄청 들어오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자원에 기반해가지고 이 안에 적정하게 순환할 수 있는 이 수준을 잡고 이 수준 안으로 양분을 적정 투입하자 하는 게 이 양분관리 제도의 기본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아까 잠깐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 쓰는 부숙 탭이 이 양을 줄이거나 하는 것을 기본 방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퇴비를 잘 부숙되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양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숙된 퇴비를 생산해라 하는 것까지가 양분관리 제도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갈 예정이고 이 적정 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은 시군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고 산출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럼 양분관리 제도의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이제 위생종 강화한 게 이제 GAP죠. GAP고, 이걸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하자 하는 게 정밀농업이에요. 정밀농업에서, 우리가 여기 센서 받고 해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노동력 절감하자. 스마트 농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관행농업은 정밀농업 기반의 어떤 농업 형태가, 스마트 팜도 사실은 관행농업의 한 형태이죠. 여기에 환경 보전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나오는 농업이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나 저탄소 농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소 인증도 어때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GAP 인증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양분 관리는 우리가 하나의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농업 기술이 아니라 이 환경 보전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체계가 양분관리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양분관리 체계가 잘못 들어가면 어때요? 이 바둑판 위에서 있는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 기후 스마트 농업 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판때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분관리 기반이라는 이 하나의 바둑판을 우리가 잘 깔 필요는 있습니다. 깔 필요는 있고 하나의 이게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배경이자 하나의 판이다. 이렇게 자리를 우리가 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념적인 형태의 경제순환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게 양분관리 방향이다. 그럼 양분관리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국 농경지로 들어가는 양분을 적정하게 관리하자 하는 건데 이 적정 수준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논쟁이 많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농경지가 있으면 이 비료 성분들이 다양하게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작물 생산에 쓰이고 남는 것, 수계와 대기로 날아가는 요게 이제 양분관리 지표가 됩니다. 결국은 양분관리 제도는 여기 수계나 대기로 유출되는 요 양을 줄이자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양분을 줄이는 거죠. 다른 한 방법은 생산되는 산물을 늘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특성이 사실은 농업 생산성에는 원래 친환경 농업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물 생산성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의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관리될 예정이 있고요. 관리 대상은 전체 비료 성분이 전부 다 관리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질 비료 쪽에서는 이제 우리 가축 분뇨 너무 많지 않냐 이거부터 주여라. 축산하시는 분들은 우리 축산 이거 먹고 사는데 이거부터 주여 화학 비료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판을 잡고 그 무기질 비료 업계랑 축산인 또는 또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 이거 많이 쓰는 이거 친환경 농업인들이 많이 쓰십니다.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유기질 비료 이거 줄이면 우리 농사 어떻게 짓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사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관계 안에서 어떤 상충되는 그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을 지원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내용에 담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분 지역을 이제 심각 지역, 경계 지역 일정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기본적으로 심각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심각 지역은 양분 수지 유출량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성이 엄청납니다. 예. 자, 그래서 국가 목표도 어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 완전히 공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한 2030년까지 한 27% 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총2는 질소 2를 갖다가 27, 17년에 저감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농식품부, 환경부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 간에 옆에 시군 가면 옆에 부서의 칸막이도 높은데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이게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이 추진도 안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조직 체계 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어떤 사업이 추진될 거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규제로 가지 않고 이게 지원으로 가려면 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구조적인 것이 가축분뇨 퇴액비 정화처리 또는 고체연료, 바이오차 이런 식의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가축분뇨가 농경지로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이제 그 양분이 좀 줄이는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스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면은 양분 저감이 되는 것을.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육두수나 12장 감소 있는데 이 내용 보시면은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을 확대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농경지에 들어가는 투입 양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확대도 이 양분 저감, 그 양분 관리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인데 이걸 하게 되면은 다양한 양분 저감 노력을 정말 양분 삭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경정 부분, 이제 양분 산출량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녹비작물 재배,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곰포 사일리지나 사일리 그 작물 부산물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연료나 사료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회장님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걸 했을 때 우리 친환경 농업이나 여기서 규제를 받을 만한 그런 사항이 있나요? 특별히 그런 사항은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을 일단 규제적으로 하지 않고 시군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자체 실천해가는 형태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형태로 환경부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래야지만 우리 농업이 산다. 환경 관리하자고 농업은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폈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또는 다른 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 그 친환경 농업 친농연에서도 많은 제안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보면은 이걸 이 정도 하고 나면 효과가 우리가 1등에서 저기 한 베트남 정도 수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약 170만 톤 정도 감축 효과가 있어요. 이건 우리 경정 분야가 약 우리 연간 지금 2018년도 기준이 약 2,100만 톤 정도가 온실가스 배출됐는데 경정 분야가 한 1,000만 톤 됩니다. 1,000만 톤 되는데 그러면 170만 톤이면 한 17% 정도. 양분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럼 경기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학비료 사용량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남 지역이 제일 높고 경기 지역은 실제 전체 국토 내에서 8% 정도. 실제 화학비료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도는 양분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치로 봤을 때. 가축분뇨 보니까 어때요? 한우군은 전체 한 9.7%인데 젖소가 40%가 있어요. 40%, 돼지 17%. 그러니까 젖소, 돼지, 다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하루에 한 13.7kg 쌉니다. 예. 그런데 젖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5kg 싸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젖소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경기도 심각한. 그러니까 가축 분뇨 관리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분 관리 제도와 도입에 있어가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경기도에서 두려워하는 그룹은 축산인들, 특히 낙농하시는 분들. 예,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더 반발을 이렇게 축단협이나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 측면에서는 이걸 그냥 뭐 농경지에 막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부속시키면 부속 단계에서 양분량이 줄어들죠. 예, 줄어들면 그것을 양분 저감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부속되면은 우리 친환경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갖다 쓰는 방향. 그래서 농경지대로 들어가는 비료 살포량을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원 중심에서 감축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감축을 해보고 그 이후에 수단을 더 마련해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있고요. 아까 경기도가 가축분뇨 이런 데 화학비 좀 8% 정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 한 10개 지자체는 읍면이 없어요. 농업을 거의 안 하고 거의 상위 10개 정도의 경기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8%지만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도 거의 여기서 부려주고 있는 거죠. 예. 전라도 지역은 전체 지역이 다 농경지인데 우리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학비료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경기도가 쉽지가 않다. 예. 이런 상황이고 가축분뇨, 왜 안성 1등입니다. 예. 제가 안성에 학교를 두고 여기 살고 있는데 안성 이거 들고 시장기 쫓아가려고요. 안성 가축분뇨 빨리 대응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가축분뇨도 어때요? 전체 중에서 한 10개 지자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는 이거 우리가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친환경 농업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예상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양분관리 제도 내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좀 더 확산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좀 정부에 요구하고 해야 될 게 아까 환경부에서 얘기한 수질오염 총량 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25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환경부 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기존에 수질오염 총량 개념이 뭐냐 하면 기존에 배출이 이만큼 되고 있는데 나중에 종료연도에는 여기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 수계로 유출되는 양분을 감축해야 되는 게 총량 관리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만큼 더 감축을 했어요. 그러면 요만큼 여정만큼은 우리가 삭감량으로 인정해서 다른 그 배출시설, 산업시설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환경관리 기본계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추가 삭감을 하면은 이걸 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감량을 인정받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노력할 거 양분관리와 함께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연계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에서 삭감되는 비점 오염원을 수질오염 총량으로 인정해달라 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다가. 이것만 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배경, 그 충분한 취지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의 기회다.
그 두 번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대부분의 빨간 활동들이 전부 다 친환경, 적게는 큰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탄소 인증 확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김창기 회장님 계시는데 경기도에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시군 단위로 이 삭감량을 시군 단위로 다 묶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거래하자. 삼성전자고 거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다시 분배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양분관리에 함께 갈 수 있는 분야죠. 그 다음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건 양분관리 사업이 대부분이 이렇게 있고 탄소 중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속가능 농업이라고는 지속가능 발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의 원 안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환경을 옛날에는 경제만 앞서 생각했죠. 옛날에 저기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 만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가서 그 앞에 비문 설립 그 문이 있죠. 저 하늘로 뻗어나가는 저 새까만 저 연기는 불뚝에 나온 새까만 연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새까만 연기 나가면은 난리가 나죠.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 앞으로 농업에서의 친환경 농업은 바로 사회 경제가 이 단에 포괄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AP 있고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갈 길은 이 전체 집합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다.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분야 처리 체계도 우리가 양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원회수에서 질소인을 회수한다든지 고체 연료한다든지 농경비를 가지 않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 경제순환 농업도 이제 친환경 농업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분 삭감 기술, 저탄소 농업 기술, 이런 경제순환 농업 기술 이것이 다 맞물려서 우리가 집적단지, 친환경 집적단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각각의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떤 국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 안에서 양분 관리를 하고 친환경 농업이 접목돼서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양분 관리 제도가 지금 현재 제도 요 정도 안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에 악영향을 줄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줄까?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체력환경부에서 시행을 만약에 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많이 싸웠으니까 또 제가 싸움꾼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그 친환경 농업하는 우리 회장님 농업인들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 양분 관리가 하나의 큰 바둑판이 깔리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 더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어요. 이 방향성이 일단 친환경 쪽에 맞춰진 겁니다. 양분 관리 제도는. 맞춰진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더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건의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 과정에서 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축산인들과의 마찰이에요. 마찰인데 그 축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축산인들과 지역에서 싸우지 마시고 태피만 잘 만들어도 그래도 그러면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처음 접합니다. 그러니까 늘 접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향후에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명만 교수님께서는 이게 경축순환 농업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 확대라든지 바이오가스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저의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의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거고 가축분뇨법이 가축과 관련된 건데 농림부에서 관장하지 않아요. 환경부가 관장합니다. 환경부의 그 특징은 그러니까 물 오염 총량제, 뭐 경기도 얼마, 총량 얼마, 오염 총량 뭐 경상북도 오염 총량제 때려갖고 그거대로 안 해? 규제하고 그다음에 없애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거든요. 친환경 농업법이 97년도에 제정됐을 때 우리는 정말 육성하고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다 보면 계속 이거 하지마, 이거 쓰지마, 저거 쓰지마,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뭐 잔류농약이 나왔어, 결국은 포기하게 인증 정지시켜, 취소시켜 계속 이러잖아요. 저는 인증법도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해서 그걸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환경부가 농림부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니 규제 대상으로만 삼게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간신히 육성법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또다시 우리를 규제하는 하나의 큰 장애가 될까봐 매우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윤영환 교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환경부랑 싸우면서 얘기를 만들고 계신데요. 교수님이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이 방향대로 친환경을 육성하고 확대하고 경축순환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될 수 있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크게 힘을 한번 모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문종훈 정책위원장님 집이 일본의 양분수지 지표가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높은 순위가 뭐 한국이나 네덜란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 예, 아까 그 일본 요 그림 있는 거죠? 일본. 예. OECD. 여기 맨 앞인데요. 요 그림 있는 거.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이 높은 나라들이 보통 이 집약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좀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일본은 아예 보이지 않아서 좀 자유에서 빠진 건지 그냥 거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예. 일본이 이게 최근 연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양분수지 지표를 각 국가마다 OECD 사무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사항은 의무사항이고 대신에 이 수지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줄인 노력을 해봐라 하는 건데 일본이 20년도에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딴 일 때문에 바빴는지. 그래서 일본이 빠져 있는 거고요. 일본 수지는 질소 수지가 2등이고요. 우리나라 1등, 질소가 2등. 그 다음에 인수지는 일본이 1등, 우리가 2등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인수지가 인유출량이 많게 평가되는 게 이건 약간 학술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만약에 그 토양 이렇게 배우시면 우리 화강암질 토양, 그 일본은 제주도랑 비슷한 현무암질 토양인데 이 제주도나 현무암질 토양이 인산 고정 능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을 100을 주면 우리는 작물이 한 20 먹는다 치면 일본은 한 15, 10밖에 못 먹어요. 나머지 토양이 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토양 특성상 인수지가 좀 높게 평가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등, 2등을 그렇게 인질소를 우리가 번갈아 하고 있고 2등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고 19년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축산도 중요하지만 원예시설을 시설하우스 내에 역경체류를 제외하다 보면 성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소를 많이 몰려주는 그런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친환경에서 여기에서 경기도 친환경 그 부서에서 나오셨더랬어요. 저희 원장님께서 설비를 그거를 그 밭에서 봄밭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부숙시키거나 폐비화시킬 수 있는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기계를 갖추려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는가 하면요.
그린벨트법 때문에 안 돼요. 그 시설을 하나 들어가도 예. 안 된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산을 넘어가실 건지요? 거기요. 네, 뭐, 이 환경 예. 위한다고 그러면서 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참. 그건 어. 그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고. 근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경기 내에서의 어떤 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제한을 합리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액기 시설이 농지에 원래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농지법 개정해가지고 일부 시설은 농경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 만약에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농가 시설로서 이게 어느 장치나 이것이 아니라 농가의 한 부속 시설로 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소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수술돼 있는 시가 시흥시인데요. 시흥이요? 예. 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 농장에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과수농가에는 한우를 기를 수 있는 게 있대요. 지금 말씀하신 예. 그게 이제 뭐 예. 제가 아는데 그게 지금 걱정되는 게 그 나무가 해마다 죽어요. 바로 그런 네.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할 수는 있게끔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 보는 거죠. 농장주들한테 그것까지 가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네. 계속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사실은 좀 약간 민감한 자격이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니고 뭐 하니까 이거 들고 가서 환경부에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되고요. 제가 하나 좀 또 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부분보다는 여기 이 활동 중에서 환경부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추진하는데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같이 잘 맞춰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 농식품부가 야 너네들 잘하나 보자고 약간 뒷짐지고 빠져 있어요. 예, 빠져 있고 농식품부의 비료 담당하는 부서나 회의에 불러서 오면은 가만히 한 마디 안 듣고 그냥 갑니다. 예, 저는 좀 마음이 아프죠. 한마디씩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제도가 제대로 가게 좀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이제 나와서 뒷담화를 좀 합니다. 하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이 중에 구조적 방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시설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환경부는 규제부서다 보니까 농가가 뭐 하고 농민이 뭐 한다 해가지고 이거 잘하네 하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 개념은 규제를 하는 게, 규제를 통해서 총량을 정하거나 해놓고 거기서 총량 초과하면 부담금 걷어가지고 잘하는 농가 주는 거. 이게 이제 규제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축분뇨 양분 총량 제도도 총량을 빼고 양분관리 제도로 바꾼 것도 총량에 들어가면 총량을 초과하는 농가에 부담금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농가가 야 비료 얼마 뿌려? 이거 초과했어? 그럼 너 부담금 내. 그럼 이거 갖다가 비료 적게 뿌리는 농가한테 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줘야지. 이거 패서가 여기 주고. 이게 그 환경부의 기본적인 이 제도 운영인데, 그래서 총량을 빼고 양분 관리 제도로 일단 명칭을 바꾸고,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의미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거나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래쪽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농식품 관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법에서 양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제도 내에는 농식품부의 역할도 다 다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 역할을 우리는 직접 참여 안 하고 했으니까 뭐 우리는 좀 빠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군 단위로 가게 되면 저 활동들을 하도록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농식품부가 너무 이 제도 도입에 너무 방관했다. 방관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다 봅니다.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야 우리 지원해 줄게. 이건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뭐 공익형 직불제 중에 선택 직불제와 연계시켜가지고 실천 농가는 좀 더 지원을 더 주자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환경부에는 바랄 게 없다. 지원은 거기는 처리시설이나 잘 지어주면 되고 잘하면 되는 거고, 실제 농식품부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양분관리 제도에서 우리가 이 잘 실천 농가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제도화시키고 더 해달라 하는 부분을 농식품 분야에서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제도 도입에는 미온적이었으나 실제 나중에 시행되고 나면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농식품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 많이 강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탄소 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친환경 농업을 하면 탄소를 저감도 많이 시키는데 과연 그 헥타르당 뭐 얼마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탄소도 뭐 8, 9, 3 한다는데 그럼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어떤 현실적인 수익을 보조든 뭐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지금 양분 관리법 뭐 만약에 양분 관리 뭐 한다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을 하면 그 가축 폐기나 가축 분뇨나 이런 거 그거를 뭐 보수시키든 뭐하든 폐기화시키든 어쨌든 처리를 한단 말이죠. 친환경 농업에서 그럼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주고 그게 비용을 얼마 정도가 환산되는지 그런 연구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혹시 그런 쪽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딱 총칭할 수 있는, 통용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그래도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된 자료들이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는 이미 방법론이 비료 절감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방법론이 나와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인증받게 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관심 그동안 잘 안 가지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미 그 부분이 인증제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만약에 저탄소 인증 이 부분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사실은 인센티브가 없고 이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을 구입하면 약간 그 포인트 좀 더 받는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밖에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국가에서는 지금 인센티브가 저탄소 농산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인센티브를 만드는 게 농가마다 하면은 이 건수가 많아지고 이게 양이 적어요. 그 배출 저감되는 그 온실가스 저감 톤수가 적으니까 이걸 갖다가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 아예 묶음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를 다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1헥타, 여기는 0.5헥타, 여기는 0.2헥타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인증을 받아서 면적 대비로 이번에 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직접 우리가 감축한 만큼을 시장을 통해서 탄소 시장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농업인이 그 거래를 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양분관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탄소중립센터 이런 데에서 그걸 전체 평가하고 대행해주는 기구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가게 되면 이제 친환경 농업을 통한 저탄소 인증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탄소 인증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실제 내가 그 저탄소 인증을 받았을 때 나한테 오는 인센티브가 현실적으로 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이유도 없고. 예. 지금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그 탄소 앞으로 탄소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불리면. 예. 그러면 탄소를 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 되는지.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김상기 회장님 뵙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에서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 100%를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지지난주 뉴스에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아리백 달성률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파운더리 쪽이 대만의 TSMC는 100% 달성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만약 구글 여기도 한 100% 달성하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달성을 못하면 나중에 수출을 하거나 할 때는 달성 못한 만큼은 부가금을 또 세금을 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실제로 어려워지게 돼 있죠. 근데 삼성전자 달성한 27%가 어디서 달성한 건가 봤더니 국내가 아니라 전부 다 해외에서 달성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사실 굉장히 그런 게 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농업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농업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라 하냐면, 야, 옛날에는 가서, 죄송합니다. 밭 갈고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우리 과였다. 그런데 이제는 농업이 커졌다. 환경도 있고, 여기 다양한 탄소도 있고, 양분도 있고, 농사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걸 다 포괄해서 농업 환경의 전반적인 테두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배울 게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고 저도 계속 배워야 되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이 예전에는 축산, 경종 이렇게 했는데 이제 농업에서 저감한 탄소를 우리가 삼성전자에 파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것을 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이제 탄소나 아니면 양분 이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농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에 SK 인천석유화학이라고 있어요. 시간이 있나요? 인천석유화학이 있는데 저희 학교 와가지고 저희 방에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인천석유화학이 저기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석유화학이니까. 있는데 인천 공항에 항공유를 전량 납품하는 회사죠. 왜 왔냐, 여기. 연간 매출 16조 합니다. 기름 팔아가지고. 왜 오셨어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30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자기네 매출의 70%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나가죠. 이제 2030년서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화석연료 하던 기업들은 이제 점점 매출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농축산 분야의 기술, 탄소 중립 기술로 한번 우리 회사의 전망을 한번 바라본다 하면서 농축산업 분야 탄소 중립 해가지고 저희 센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돈협회랑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정유회사가 한번 이렇게 쳐다도 안 보죠, 농업 분야. 근데 이런 곳이 이제 활로를 위해서 농업 분야를 쳐다보게 되고, 우리 농업 분야는 그런 정유회사도 손을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까 수지되면 총량 저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감되면은 오뚜기 공장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지역에. 그럼 오뚜기 공장에서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농업이 단순히 농업 안에서만 이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이제 앞으로는 손을 잡고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새로운 어떤 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울 게 많아지죠. 예. 저도 이 직업을 하면서 의사 변호사 했으면 그냥 일만 하면 돈 버는데 이렇게 선생을 해가지고 매년 논문 쓰고 매달 공부하고 해서 요즘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마무리할까요? 네, 하여튼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동지라고 생각하시고 윤호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